말로 푸는 동학농민혁명사 썰 1894.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한때 꿈꿨던 그런 키워드인데요. 양반. 조선시대의 친분 계층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물어봤잖아요. 너 양반 네. 출신이냐? 저는 본관이 전의예요. 전의. 의, 예. 전주. 전의. 네. 인구수는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문과 급제자가 180명 이상 된다. 네. 그리고 인구수는 13만이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좀 자부심이.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물어보면 순천 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서 장군도 약간 그 순천 김가 출신이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순천 김가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해지자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조선시대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하나의 단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가 불교였다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었고 네. 그 양반이 어떤 사회 지배층 또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귀족 특권층 사회였던 고려 말과 달리 인재를 등용할 때 능력을 더 중요시했던 조선 초기. 집안 배경과 혈통이 아닌 과거에 합격해 능력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출세의 길이 열렸다. 조선 초기 양반은 곧 관료를 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료의 가문 전체를 뜻하는 신분적인 의미로 변해간다. 원래 양반이라는 말은 문반과 무반을 이렇게 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직책을 뜻하는 말인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신분을 뜻하는 말로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느 법전에도 양반을 특정 신분이라고 이렇게 법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안에서는 양반이 특권 신분층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양반, 상민, 천민 이렇게 계급이 나눠진다고 치면 상민과 천민도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 비해서 그러면 후기에 양반이 훨씬 많아졌겠네요. 그렇죠. 그 조선 전기에 비해서 이제 그 후손들도 많아지고 납속책과 공명첩 돈을 받고 관직을 팔고 근데 그것은 아무런 그 실속이 없는 조사하다 보면 그런 공명첩이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고 그 후손들은 그것이 진짜 관직이 있었다라고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재정이 궁핍해진 조선. 납속책과 공명첩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한다. 사실 이렇게 공명첩이나 납속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학 직역을 호적상에서 얻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곧바로 양반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근데 같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 그 양반으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몇 프로 이내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양반전을 통해서 이 양반들의 풍자와 해악으로 묘사했던 대목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디 그 백성이 넷이다. 그 가운데 으뜸은 선비이다. 양반이라고도 일컬으며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글과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잘하면 문과에 합격하고 못해도 진사 정도는 된다. 문과 합격적인 홍패는 길이가 두 자에 지나지 않지만 온갖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돈자루라고 할 수 있다. 합격하는 이 합격 증서가 돈자루라고 한다는 건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지배층의 어떤 잘못된 활동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또는 단면을 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고 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이제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도 정치잖아요. 네. 안동겸 김씨, 김씨, 네. 공양교씨. 네. 이렇게 이 세도 정치가 1860년 또는 63년까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다행히 대원군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무너졌지만 다시 대원군이 민비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다시 민씨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서 관직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그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공황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전반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민비의 절친 선교사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축의금으로 준 돈이 100만 냥이라고 그래요. 이 100만 냥이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886년 1월 25일 발간된 한성주보에 나온 최초의 공식 물가 통계표. 1887년 당시 중급 쌀의 가격은 한 대에 한 냥이었는데 100만 냥이면 무려 쌀 160만 킬로그램을 살 수 있었다. 현재 쌀 가격이 20kg에 4만 5천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6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셈이다. 왕실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재물들이 쌓여 있는 창고를 내탕고라고 불렀는데, 내탕고에 쌓여 있는 재물의 수준이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그 양의 그 재물들이 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재물들을 그럼 주로 어디에 많이 썼느냐? 민씨일파들이 무속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당을 데려다가 궁궐에서 이렇게 구슬하고, 또는 뭐 금강산 뭐 1만 2천 봉에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상을 차리고, 무속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 재물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자가 1874년에 탄생하면서 궁중에서는 복을 비는 제사를 많이 벌였는데 팔도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다. 임금과 중전이 하루에 1000금씩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조나 선해청에서 공금을 빌려 썼는데 흥선대원군이 10년간 모은 것을 1년도 안 되어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어서 네. 재정에 있어서 국왕과 국가가 분리되지 못한 그런 전 근대적인 상황이었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도 매관매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 돈만 있으면은 자리를 살 수 있었고, 네. 자리를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돈을 썼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나라가 점점 더 부패해지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관직을. 지금도 아까 표면적으로 네, 있을 수 표면적으로 없는데 여기 이때는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책정이 있어요. 뭐 몇 냥이면 뭐 어디 군수, 몇 냥이면 그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패가 만연했고 관리가 됐다. 그러면 그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탈을 하게 되고, 수탈의 결과는 농민들에게 그런 것이 전가되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가장 약자가 최종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만고불변한 진리인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런 노래도 있었더라고요. 아리랑 중에 한 가사인데, 일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어라. 민씨의 라인에 서는 게 아무리 멀더라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네. 이야기잖아요. 네. 되게 슬픈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정의 문란 들어보셨죠? 나 삼정 알죠? 네, 삼정. 전정, 네. 군정, 한곡. 네. 전정, 군정, 환곡 또는 환곡을 환정 이렇게 아. 하기도 합니다. 네. 세금을 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문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수령과 향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전정은 이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토지의 소유주가 있고 그걸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하는 소작인이 세금을 내는 거죠. 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토지에 모든 세금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다 토지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과시키느냐? 사람들이 땅을 갖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총법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9년 단위로 얼마씩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총액을 정해서 이제 할당하는 이제 그런 식의 세금 제도가 비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구의 증감이랄지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일단 있는 것이고요. 9년 단위로 총 내야 될 그 세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역의 실력자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경우에 그 나머지 세금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뭐 세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펑크가 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펑크가 난 부분들을 이 토지에다가 다 집중시켜서 도결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시키는 거죠. 남아있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 모든 세금들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곡의 경우에는 빈민을 구휼하는 것이었잖아요. 대단히 그 좋은 취지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쌀 빌려주고.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아라. 음. 대단히 좋은 좋아 보이죠. 제도였잖아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제도를 실제 운영이 되면서는 거꾸로 농민들이나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강제하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가져가라. 아, 우리는 쌀 필요 없어요. 쌀 안 빌릴게요. 네. 우린 감자 고구마 먹을게요. 네. 안 빌릴 수 있었나요? 안 빌릴 수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무조건 네.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을 하는 거죠. 여기 너는 얼마큼 빌려가라. 우리는 집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대출 필요 없는데 강제로 대출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내세요. 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네요? 아니, 공명책도 마찬가지예요. 공명책 필요 없는데 네. 그냥 주고 네. 돈 받아가는 네. 강매네, 그게 강매. 이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도 사실은 이런 삼정문란에 대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환곡을 이용해 장사를 하니 수령이 법을 어기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쯤은 거론할 것이 못 된다. 빌려주는 곡식에 쌀겨, 모래, 돌을 섞은 군석. 최대 연 10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받은 장리. 조세제도인 환곡은 악질적이고 기형적이었다. 보통 이자를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환곡제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그 이자 수입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807년 기록에 보면은 전세 수입으로 거둔 수입이 국가 수입이 24만 섬인데 환곡의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이 99만 5천 섬이에요. 그럼 거의 5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도 정치기에 환곡제도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느냐? 쉽게 말하면 관리들이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 거죠. 빌려주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 빌려줬다고 작성해놓고 강제로 이렇게 이자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환곡 규정상에 보면은 그 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이 창고에서 절반까지의 어떤 환곡 곡식만 빌려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다 빌려줘 버리는 거죠. 서류상 외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가 그 이자를 자기가 이제 챙기는 것이죠.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그 급식소로 난 수익이 국가 재정을 넘어서는 그런 그렇죠. 예. 조선이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계속 해결해가는. 군정의 경우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이 그 군정을 담당합니다. 군역을 담당하고 양반은 담당하지 않고. 군정의 경우가 좀 심각한데 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백골 징포 그래요. 네. 죽은 사람한테 부과해서 내는 거.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 네, 군역을 그렇죠. 내는 거죠. 그다음에 황구청정은 어린애. 원래는 16세 이하는 안 내야 되는데 부과하고 내도록 해서 강제해서 내고. 인징, 족징 이런 게 있어요. 인징은 옆집 사는 사람한테 내는 부과를 하는 거죠. 족징은 친척한테 부과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세금 부담이 가혹했고 조선 후기에는 그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고 이제 그걸 대신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일반화되게 되는데 군포를 뭐 보통 뭐 1년에 2필씩 걷었다라고 하는데 그 2필이라는 양 자체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큰 그런 액수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개의 어떤 그 관청에서만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관청에서 군포를 부과하는 문제가 생겨요. 뭐 훈련도 가면서 군포를 부과하고
뭐 어영청에서 군포를 부과하고 뭐 전라감영에서 부과하고 이 폐단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제 1803년에 이 정약용이 목격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갓난 아이가 군적 대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포가 부과되는데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소마저 뺏기고 세금 착취에 참다 못해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농부. 그에겐 분노마저 사치라 허용된 건 절망뿐이었다. 둘 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많은 악습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만 있거나 그것을 잘 운영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고 이런 측면들이 당시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네. 대단히 그 생산력이 발달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양법 이게 전에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아 봤죠. 네. 제가 또 네, 농사 전문입니다. 네, 논에 바로 벽실을 뿌리는 직파법이 있고, 그러니까 키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양이 옮길 이에 모앙. 그래서 모를 옮긴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네. 하지만 전 이양법 싫어합니다. 제가 모내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벽실 뿌려서 수확을 하면 될 것을 모를 옮기는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고로운 작업을 할 만큼 생산량이 극대화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그만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고 논농사를 지을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빈매기,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이 이양법을 할 경우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그 일손이 약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요. 논에 물을 채워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잡초가 이제 덜 자라는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심어놓고 모를 심기 때문에 잡초인 것과 아닌 것이 쉽게 구분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은 가을 수확부터 그 모내기 하는 전 시기까지 논이 이제 비어 있죠. 그럼 그 시기에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면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전에는 자급자족적인 측면이었다면 이게 이제 상업화의 범주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그 생산량을 늘어나게 한 농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네. 수탈도 더 커진 거잖아요. 네. 당연히 저라도 봉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이 동학농민혁명의 주 슬로건을 보면 외세를 몰아내자 이런 슬로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세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1890년대가 되면 일본은 산업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네.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로 가게 되고 네. 도시로 가게 되면서 쌀이 부족하게 되죠. 이 부족한 쌀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조선에 있는 쌀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조선에 있는 쌀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쌀값이 뛰게 되는 거죠. 네. 쌀값이 오르면 농민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비싸게 팔면? 근데 농민들은 그 쌀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죠. 아, 이미 생산한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죠. 전봉준과 그나마 사장이 낳은 자장농이 소유했던 땅은 약 600여 평 정도에 해당하는 논 세마지기. 땅 한 평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을 생산하는 규모였던 만큼 식구들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 농민들에게 내다 팔 쌀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마저도 없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기본적인 생산 중에 중요한 생산이 면포 생산이었어요. 네. 네. 이 면포의 경우에도 조선에서는 간의 수공업으로 우리 어릴 때 보면 배 짜는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걸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제 일본을 통해서 다량의 면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면포의 값은 떨어져서 어려움이 또 농민들에게 가게 되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쌀을 많이 생산했는데 다 일본에 가져가 버리고 네.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면포는 다량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 면포 값이 값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네. 이야기를 하게 된 거군요. 하게 되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때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동학농민혁명 이전에도 자잘한 봉기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고을 수령한테 대들거나 봉기를 일으키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죠. 우리가 이제 홍경래 난이 저쪽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860년대 될 거예요. 그때 각 군현에서 농민들이 밀란 정도가 다양하게 일어나서 1812년 지역 차별과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며 관서지방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진압으로 난에 참여한 1917명이 일시에 처형당하고 아이와 여자들은 끌려가 노비가 되고 만다. 1862년 삼정의 문란에 분기한 백성들이 경남 진주에서 밀란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확산된 임술 농민 봉기. 농민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폐지되고 만다. 홍경래 난이랄지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그 농민 봉기들은 동학 농민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토지 제도의 모순이랄지 신분제의 모순이랄지 사회 악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 봉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고 또 전국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 움직임이 이제 전개됐다는 그런 점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전개됐던 지역적 어떤 특성을 갖고 전개됐던 이 임술 농민 봉기 또는 홍경래 난 또 그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그 수많은 농민 봉기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잘한 밀란 혹은 작은 봉기들이 실패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실패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동학농민혁명에 영향을 대단히 중요한 주었겠네요. 경험, 네. 중요한 어떤 베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밀란이라든지 어떤 병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고을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면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것을 어떤 불문율처럼 네. 그러면 뭐 수령을 쫓아내고 하기도 하지만 살아남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그것을 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부농민 봉기부터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에는 조직화됐고 연결되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하나의 결과에 수많은 원인이 있겠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수많은 네. 원인이 융합되어서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양반. 양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양반이 부패하고 양반의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쌓여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양반,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좀 해석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양반에게만 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선 사회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고부군수 조병갑이 뭐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커다란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큰 흐름이 형성이 됐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원인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양반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씩 캐 네. 나가는 과정일 테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름을 듣는데 피가 지금 거꾸로 솟아올랐어요. 조병갑. 네. 아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약간 화가 나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병적으로 갑질한 사람. 아 좋네요. 네, 조병갑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주에는 그럼 저희 조병갑 잡으러 갈 수 있나요? 조병갑부터 먼저 잡으면 안 되나요? 제가 피가 네. 끓어올라가지고 제가 결정한 사항 아닌데 바꿔주세요. 조병갑 잡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양반이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1894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달라지긴 했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스스로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다.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 그것들의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했을 때 어떤 역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미래를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